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희선 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저 첫 수업에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이제 절세에 관련해서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이제 인원이 저희가 이렇게 좀 약수가 조그만 만큼 좀 더 개인별로 또 궁금하신 점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연말정산 관련해서 더 관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더 절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강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개인이 궁금한 것들을 좀 더 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4주를 좀 채워갈까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첫 수업이니까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금 키워드를 내놓은 게, 원래는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뭐 파리 개정세법, 도대체 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제목을 해놨는데, 이번에 2017년에 8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주요 개정을 이제 세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도 해서 이제 개정세법을 내놨는데요. 지금 제가 저희 이제 오신 그 수강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직군이 예를 들어서 뭐 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부동산에 주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동산 주요 개정 세법에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부동산 주요 개정 세법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른 개정 세법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 PPT 자료는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기존에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은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갖고 온 거라서 혹시 문제될까 봐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소득세율은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 또 신설됐어요.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세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40%에 달하는 이제 세율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 이제 지방세까지 합하면 44%라는 이제 세부담이 생기게 돼요. 그 대신 이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44%지만, 기존에 이제 부의 증진,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재벌이 아니더라도 또 소득이 많이 잡히시는 분들이 5억 초과는 그렇게 우리 뭐 흔하게 주변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으신데, 그래도 1억 5천 초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 당연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38%까지 해당을 이제 하게 되고, 5억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44% 최대 44%까지 이제 넘는 구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랑 임대소득세 해당이라는 게,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양도소득세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세부담이. 당연히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를 했다. 임대소득세가 갑자기 왜 나왔냐? 부동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다 PPT 자료대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조금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게 나와서 그냥 제가 말로써 설명하는 것도 있고, 칠판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소득세 구간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일단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 투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겠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비사업용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이 뭐 변경,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뭐 변경된다.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라는 거는, 토지가 있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농진 내 토지가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를 말하고요. 임야인데, 농지는 임야, 그러니까 지목은 임야인데, 나무도 없고 그냥 나대지로, 그러니까 나대지라는 건 그냥 빈 토지. 저희가, 근데 보통은, 농사를 짓지 않은 이상 사실상은 이제 농지건 지목이 뭐건 간에 이제 나대지가 보통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건물도 짓기도 하고 투자를 해서 건물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쓰다가 양도를 하기도 하고 임대를 또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은 이제 실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지목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당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땅값 오르면 이제 팔고. 네, 저희가 어디 땅 오를 예정이다. 어디 부지 여기에 들어선다더라. 그런 거 미리 들리면은 이제 땅 이렇게 매입해놨다가 지하철 공사 들어가거나 토지 수용될 때 이제 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 써놓으셨는데 여기는 조금 딱딱하게 조금 써놓기는 했어요.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10%에서 30%까지 저희가 토지라든지 건물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 3년이 10%, 그 다음부터 이제 2%씩 증가를 해서 3%씩 증가를 해서 최대 30%까지.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사업용은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 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게 점점 세부담이 커지는 이제 지금 그런 정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 유예 2년 연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조그맣게 상가 1층에 상가 2층에 원룸 지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를 원룸으로 지어서 이제 임대 소소하게 학생들한테 월세 받고 임대하시고 저희 같은 자취생들 이렇게 임대하시고 그런 이제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이제 연에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연장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정부에서는 이제 변경을 이제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 변경 전에,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분리과세 10%죠. 이건 이제 초과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변경 후에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세를 이제 자꾸 내게끔 하려는 추진으로 변하고는 있어요. 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2018년 12월 30일까지는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도 그래서 그 1층에 상가 있고 2, 3층에 원룸 지시 있고 갖고 계시는 그 이제 고객님들, 사장님들이 상가는 임대소득을 과세를 하고 계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고 주택은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이제 소득이 안 되셔서 비과세를 하고 상가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을 내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기준은 이제 개인별 임대소득 기준이다. 이게 이제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산한 건물 명의가 공동인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 2분의 1씩 공동 명의인 거예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둘이 합해서 2천만 원이 아니라 각각 한 명당 2천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것만 봤을 때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겠죠. 한 명당 2천만 원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건물의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기에는 이제 많은 생각과 많은 이제 부부라도 필요하니까요. 여기는 세금에 대해서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과세를 받으려면 부부를 하더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합하면 사실 4천만 원인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얘기예요. 일단 지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칠판으로 가서 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보통 이번에 이제 파리 뭐 대책, 파리 뭐 부동산 대책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고, 제가 사실 이거 관련해서 그 케이블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이제 했었어요. 그 방송에서 이제 이거 주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해가지고 강의도 했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결국엔 뭐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주택자. 이 다주택자라는 건 결론은 이거를 뭘로 보느냐? 투기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보는 거죠. 주거 공간이 왜 한 채만 솔직히 됐지, 두 채, 세 채, 네 채를 왜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거 투기 아니냐? 그럼 이 투기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민의 어떤 그 집 장만에, 내 집 마련에 또 그거를 해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되고, 그 제재를 이제 투기를 뭘로 제재하느냐? 세금, 세수 확보로 이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 개정 이제 세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큰 게 당연히 양도세. 당연히 양도세를 이제 뭐 올리는 거. 주택 팔면 과세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주택을 보유 한 해 만에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주택자분들한테. 지금 다주택자라는 게 뭐 세 채, 네 채를 얘기하는 거, 2주택만 되더라도 지금 뭐 중과를 하겠네 만에 뭐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양도세 이거 올리게 돼서 지금 뭐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아까 이 종합소득세 올리는 게 당연히 여기 연관이 되는 거죠. 종소세를 올리고 당연히 그게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에 관련된 건 이제 양도세,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일환으로 양도세가 아니지만 주택을 이제 취득할 때 뭔가 제재를 두겠다. 이게 사실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과연 투기를 막으려고 만든 것인가? 가계부, 뭐 가계대책, 가계부 대책 요새 또 다시 새로 나온 거긴, 그거랑 연관된 거긴 한데, 주택을 취득하려면 우리 같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물론 투기하시는 분도 당연하지만 이 대출을 안 끼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출을, 주택 구입을 할 때, 특히 서울에서는 뭐 진짜 내 집 마련하는 게 뭐 거의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여기서 혹시 이렇게 약간 주택으로 시세차익 이런 거 건물 사셔갖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처음 분양받으면 네. 네, 임대사업자 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있고, 그 이제 투기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이제 다세대 이제 다주택자가 이 투기라는 거를 하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세차익 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이제 목 좋은 데 딱 보여요. 이제 딱 그 치고 빠질 수 있는 데들. 그러면 뭐 서울권도 그렇고 뭐 지방에서도 좀 핫한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아니라 지방이 3억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한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방에 요거 3억 사면은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오래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럼 한 대출을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한 대출을 한 2억 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가 이제 산 다음에 단기간 내에 확 프리미엄을 올리던가 뭐 확 그 시세를 띄어서 한 뭐 5억에 파는 거죠. 아니면 뭐 3억, 5억은 좀 너무 갔으면 뭐 4억에서 뭐 아니 3억 8천. 그러면은 이 사람은 3억에 사서 뭐 5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이 남는 거고, 3억에 사서 4억에 팔아도 1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1억에 대한, 아이고 제 글씨가 죄송합니다. 1억에 대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서울 이런 게 또 하는 거야. 시세 차익 또 서울 10억 여기 한 8억 껴서 사요. 그럼 자기 돈은 또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또
여긴 또 시세도 오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더 붙여서 파는 거죠, 본인이. 한 뭐 12억에 뭐 팔고. 그럼 그래도 또 2억이 남고, 예. 이렇게 계속 주택을 하나, 두 채, 세 채, 네 채,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목 좋은데 이렇게 잡아서 빨리빨리 시세 차익 보서 넘기고. 제가 아는 분들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8채를 갖고 계시거든요. 주택을, 8채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요거를 공부를 하셔갖고 이제 하시는 거라서 정말로 이제 정부에서 보는 투기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거죠. 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을 못 사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서 나한테 파는 거니까 내가 더 가격을 올려서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한 명이 뭐 한 세대가 뭐 2채, 3채 사는 거 이제 투기로 보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양도세 세율로 올리게 되고, 뭐 중과세네, 한해네, 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는데, 그러면 이제 취득 시부터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게. 취득 받으려면 대출을 보통 이렇게 끼는데, 이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거죠.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제한 주고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거 제한 주면은 투기가 점점 사라지겠지. 양도세도 과세되고 많이 과세되고 대출에도 이제 한도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제재가 가니까.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평범한 서민들이 주택 살 때 거의 뭐 대출 끼고 뭐 신혼부부들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서로 빨리 뭐 혼인신고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재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투기를 막으려고는 했지만 일반 서민들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것도 같이 이제 힘들게 하는 꼴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뭐 9월달, 10월달인가? 그 가계 대책 뭐 정부 발표를 해고 가계 대책 이거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래도 좀 효과 있게 보완을 할지는 사실은 뭐 그거를 저희가 그거 대책 나와서 이거 보완될 거예요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대출 막히는 게 좀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건물 이제 뭐 주택 구입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 밖에도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가서 이제 이걸 억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큰 핵심이에요. 이번에 그 다주택자를 이제 몰살하겠다. 아주 뭐 싹을 잘라버리겠다. 주택 다 내놔라. 빨리 팔아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다주택자들 그러면 나 지금 팔면은 양도세 올라가네? 안 팔면 되네? 라고 할까봐 올해까지 팔아라. 그러면은 봐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팔면은 이런 투기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곳에서는 아직 그 3주택, 뭐 2주택은 그래도 일반 세율을 지금 적용을 이제 해주는 거죠. 올해까지 팔아라. 니네 올해까지 팔아. 안 팔면은 내년부터 중과세 이거 투기 지역은 더 하고, 정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뭐 30%, 40%, 뭐 50%까지 거의 막 과세를 해버리거든요. 할 테니까 빨리 17년 안에 팔아.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놔라. 그래서 이제 주택 매물을 빨리 이제 내놔서 정부 입장에서는 확 풀게. 그래서 주택이 막 나와서 저희 같은 평범한 이제 서민들이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뭐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팔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요새 이거 대책 나오고 상담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다 이제 어떡하죠? 팔까요? 말까요? 어떡하죠? 내년에 팔면은 저 30~40%씩 내야 되는데 팔까요? 아니면 지금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정말 막 너무 문의도 많이 오시고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 실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6채 뭐 5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서울에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당연히 또 지방에도 갖고 계시고 뭐 투기 지역에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그냥 정말로 한 2채 정도는 사실 부모님이 물려주셔가지고 그냥 시골에 어디 그냥 막 강원도 이런데
투기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갖고 있고 자기가 서울에 살아서 이제 자기 서울에서 갖고 있고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부모님이 물려줘서 뭐 지방에 또 조그맣게 하나 갖고 있고 뭐 세 채 정도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래도 주변에 이제 또 얘기 나누다 보면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투기 지역과 세율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보완점은 되게 많아요. 이 지금 법 개정된 게 마냥 부에 이전이 된다라고는 저희는 또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아서 특히 그리고 이거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이게 꼭 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그래도 뭐 아파트 명의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피스텔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이게 고민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이제 다주택자들 그러면 니네 적법하게 세금 내. 이게 이제 잠깐 연결되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주택임대소득세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조항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주택 임대사업자 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주변에 주택 뭐 원룸 하시는 분들 그 월세 소득세 공제 우리가 이제 그 연말정산 할 때 받는다고 해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 세무신고 거의 안 하시거든요. 물론 서울은 금액도 크고 이제 여러 채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서 이제 적법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특히 지방은 더 그렇고요. 그냥 한 월세 한 호당 뭐 40만 원, 뭐 30만 원, 뭐 20만 원짜리도 있으실 테고 그렇게 소소하게 받아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예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시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잡겠다. 플러스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고 이거 다 세 채면 세 채 다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임대를 주고 어떻게든 월세를 주고 공시를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제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 내서 세금 내면은 그거가 이제 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게. 왜냐면 사업용 자산이니까 그때는 이런 그냥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금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음지에 있던 뭐 음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이익 그 임대료를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양지로 끌어내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까지 네 건물 안 팔면 주택 아파트 안 팔면은 과세 엄청 할 거야 라고 했고 그 대신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내면은 주택수에서 이제 다세대 주택 요 중과세에서 제외를 하니까 봐줄게. 물론 조건이 있어요. 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말 안 했지만 그러면 니네 주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익 과세할게. 좀 세금 좀 내. 그럼 세금 내면 봐줄게. 라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개정의 핵심은 그거예요. 양도세 올려서 세수 확보하고 음지에 있던 임대소득도 그러니까 결론은 다 세수 확보로 가는 거죠. 이제 세수 확보로 가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주택 팔게 만들어서 이제 주택 물량 나와서 일반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지만 이게 바로 그렇게 정부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지금 또 이거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정부에 관해서 비론적인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주택 8채, 10채 갖고 계신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면 그럼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무조건 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전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무조건 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팔라고 여기서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무서워서 팔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내년에 엄청 뛰는 거야,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이. 엄청 뛴 거예요. 세금이고 뭐 그냥 뛴 게 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그냥 이 단순히 세금 측면만 봐서 이 부동산을 팔아 말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이래서 세금과 이 부동산의 어떤 가치와 이 모든 게 결합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동산을 파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는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지는 않다. 이게 세금이 올라가서 세법이 개정돼서 뭔가 제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2017년 안에 양도를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게 간단하진 않아요. 제가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여자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팔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거는 잠깐 제가 다른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월세, 이건 조금 다른 얘기로 가는 거죠. 월세 세액공제가 이제 좀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변경 전 10%에서 변경 후가 이제 12% 공제되는 거. 근데 요것도 이제 조금 말이 많죠. 총 금액이 1년에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이제 10%에서 이제 12%로 조정함. 그러면 7천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7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자도, 저희가 생각하는 뭐 많이 버는 고액 연봉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살기에 연봉 총 급여가 이제 7천만 원 이상의 근로자가 다 잘 살거나 이제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분들도 이 세액공제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뭐 받으면 받으실 수도 있고 좀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급여를 이제 한정을 했다라는 거죠. 7천만 원 이하인 그 근로소득자에게만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월세 세액공제를 좀 더 근로자들 연말정산 때 많이 신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가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임대인도 이제 탈세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시지만 이거 그 임대인한테 동의 안 받고도 월세 세액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서류만 나중에 보안에 잘 제출을 하면. 저한테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이제 고객님들 중에 우리 그 임대인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 나 혹시 몰래 해도 되냐? 소득공제 이거 신청해도 되냐? 이거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시고 이거 신고하지 말자라고 세입자와 이제 임대주인 간의 합의를 보기도 해요.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러면 10%였으니까 이제 12%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합의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실질적으로는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좀 탈세라고 하기 위해서 좀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금 합의를 해서 저 금액 정도로 이제 월세를 좀 감액을 해주고 신고하지 않는 걸로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세입자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할 수 없다는 이제 좀 잘렸는데 내용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효력가 없다. 말씀드리죠. 효력가 없어요. 네. 세입자는 세액공제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화가 나서 연락이 왔었어요. 세입자랑 합의를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특약으로. 세액공제 안 받기로 해놓고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왜 안 지키냐, 서로 약속했으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은 없죠. 사실 그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건물주 분들한테는 좀 그러지만 근데 저희 이제 공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세제 지원을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이제 주택의 면적 제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완전
타워 팰리스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렇게 임대하고 하시는 분들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예, 고급 주택이니까. 그래서 뭐 소형 주택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이제 세제 지원을 하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 없고. 예. 요거 이제 슬라이드는 요거 정도인데 이제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고 아파트를 갖고 있고 뭐 상가를 갖고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개별 이제 상담을 원래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주택의 그 상황, 뭐 서울인지 투기지역인지 뭐 지방인지 투기지역이 아닌지 조정지역이 아닌지 일단 그거부터 파악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의 상황에 맞게 이 주택의 시세 차익이 계속 지가가 상승을 할 예정인가 아닌가 이건 사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같이 그런 분야 전문 분야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저희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이제 좀 예상 가능하게 뭐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큰 정도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택 양도 순서라든지 양도를 할지 말지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드려서 내가 두 채를 갖고 있다, 세 채를 갖고 있다 하면은 뭐 서울에 두 채이신 분도 있고 세 채이신 분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 중에서 살고 있는 또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은 전세 사시면서 이제 주택만 사갖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디 지역이고 그 산 아파트가 계속 상승 가치가 있는가 뭐 쭉 상승 가치가 떨어질 이제 예정이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있는가 그러면 떨어질 가치가 없고 보유 가치가 충분하다면 지금 이렇게 2017년에 막 안 팔면 중과세요 난리 나요 하지만 안 파는 게 유리하겠죠?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안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갖고 있다가 더 많은 차익으로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그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지금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팔아서 시세 차익 많이 못 누리고 세금은 내고 그럴 상황이 굳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어느 부분인데 시세 차익도 뭐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언제 팔던지 이것도 또한 언제 팔던지 뭐 이렇게 세금의 부담이 없다면 나중에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순서를 정해주는 이제 그런 게 업무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려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있으시면 나중에 수업 끝나면 제가 네, 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서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순서 중에는 이제 이것도 있죠. 임대사업자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임대 월세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내가 거기를 받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보통 해드리죠. 이걸 임대사업자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임대사업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임대사업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하나만 나왔지만 또 정부에서 또 이거 이렇게 막 겁을 주면서 이 음지주택 이익을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제 이거는 주택이겠죠? 주택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또 이렇게 길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정부가 원하는 건 사실 이제 이건데 보통 이제 임대사업자 하나 내면 주택은 혹시 면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과세 면세. 부가세가 있으면 과세, 없으면 면세. 뭐 물론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일단 표현을 하면 이게 주택은 면세 사업자라 표시하는데 이 부동산 임대주택 하면은 이제 부가세 부담은 없고 이제 종합소득세만
이제 합산해서 내게 되거든요. 종합소득세.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를 낼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고 니네 진짜 이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임대 오래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임대 오래 해. 그래서 뭐 5년 이상, 7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 준공공 임대로. 해서 이렇게 임대하면은 뭐 양도세 얼마 감면, 뭐 7년 동안 7년 이상 임대하면은 더 감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지금 미끼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이거는,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어요. 나라에서 정해주는 이율만큼만 올려야 돼요. 그 한도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도 너무 과하게 임대를 올리면 이제 뭐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들이 낸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건 시장거래니까.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의 상한선이 있어서 그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정부가 하는 그 5% 정도 상한선을 두고서 이제 거기서만 올리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7년 이상 임대를 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갑자기 이게 이거를 지금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죠. 근데 보통 뭐 당연히 임대 사업을 길게 바라보긴 하니까 5년 이상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 하나 하면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임대하신 분도 계시니까. 하지만 이제 임대료를 맘대로 못 올린다는 게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뭐 상관없을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주변이 다 올랐는데 나만 그렇게 많이 못 올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고, 저도 사실 주변에서 이걸로 임대 사업자 내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 사실 이제 생길 가능성이 많아졌죠. 법이 개정돼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비과세 뭐 또는 일부 감면 양도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임대사업자로 할 수밖에 없다면 아마 이제 준공공 이걸로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많이 이제 생기실 거고,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많이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대책 나왔다고 지금 엄청 뭐 주택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많이 생겼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종류가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액션이 나와요. 이렇게 발표가 되면 빨리 뭐 팔던지, 빨리 뭐 임대사업들 내던지, 이렇게 막 기민하게 막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가만히 이제 일단 지켜보는 거죠. 지금 법 나온 지 아직 뭐 3개월도 뭐 안 됐고, 아직 정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것도 그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안 팔면 되지. 계속 안 팔면 되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양도 안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이제 당연히 있죠. 나 5채 갖고 있는데 이거 다 거의 웬만하면 다 서울이고 뭐 서초동이고 뭐 해서 잠실이고 강남구 해서 양도세 올린다고? 그러면 난 그냥 안 팔고 평생 그냥 임대 주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 신고할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고 주택 임대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또 그러네? 안 되겠네? 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보유세 늘리는 거예요. 보유세를 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내가 또 샀으면 또 샀지.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서는 과세를 못 하죠. 아직 실현된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 어쭈? 그러면 보유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겠네? 하고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재산세. 이제 재산세가 그거잖아요. 이제 뭐 종부세도 있겠지만, 내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 재산세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을 이제 내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에서도 이제 부동산 토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이거는 이제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보유. 양도라는 거는 처분을 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보유하다가. 근데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 팔고 있으면 보유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보유에 하는 것도 그러면 세금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 니네 안 팔아? 어디 봐, 해보자. 해서 이제 안 팔아, 끝까지 안 팔아? 그럼 나는 이거 올릴게. 해서 보유세를 올릴 거다. 이제 그 문 대통령님께서 지금 단계가 되게 많다고 지금 그때 발표를 하셨거든요. 보완될 건 되게 많다. 이제 준비된 건 많다라고 겁을 주고 계셔. 겁을 많이 지금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늘리겠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온 사항은 아닌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올린다라는 게. 이것도 지금 뭐 나왔는데도 벌써 이제 뭐 부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재벌 그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이거에 지금 덜덜 떨고 덜덜 뭐 어떻게 하네 마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중산층이거나 이제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시고 이걸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뭐 제 말에서 중산층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도 돈 많잖아요. 저희가 중산층이 아니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이제 넘사벽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제 그 표현하는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으시고 이걸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럼 이거 누가 사는 거지? 이제 아파트 누가 살까? 이렇게 다세대 주택자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럼 도대체 투기는 그래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투기는 누가 하느냐? 지금 돈이 다 묶였잖아요. 대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맡겼잖아요. 대출 지금 제대되잖아요. 그럼 누가 사? 대출 안 받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럼 결국 누가 사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대출 제재하면 당연히 현금 보유한 사람이 사겠죠.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또 사요. 그리고 내거나 아니면 또 가만히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부동산 뭐 주택 시장이 침체될 것 같았는데 팔기만 하고 뭐 안 사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현금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대출에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수를 확보하고 이제 서민들한테 주택을 이제 풀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기에는 좋은 법인데 이게 좀 보완이 안 되면 제가 지금 간간히 말씀드린 이제 약간의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출을 막았더니 정말 현금 보유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양도세 그냥 안 팔고 계속 보유를 한다든지 지금 투기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고민이 많으시죠. 이걸 팔아야지 이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2017년 안에 이걸 빨리 다 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임대사업자, 정부의 그 뜻대로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때 이렇게 하고서 팔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아예 임대사업자를 내고서 한다라는 것도 세수를 또 걷어들인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할 것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투기자들의 진퇴양난이라고 뭐 표현을 하긴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이래요.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수 확보 어떤 그런 것들도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약간의 좀 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의 어떤 그런 걸 좀 제재하기 위해서 했지만 잘못하면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또 돈 있는 사람, 현금 보유한 사람, 대출을 안 받고 돈 살 수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사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의 생각을 했을 때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상황이 있어서 이게 지금 개정세법이 나왔지만 지금 이게 뭐 완전히 안정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강의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솔루션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부동산 해결하기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강의와 뭐 책들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요즘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 움직임이.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하고
다른 개정 세법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 개정을 한 거가 사실 부동산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주로 궁금하신 게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전차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예를 들면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 방향,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이제 슬로건이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이제 저 법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통 보는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되게 이런 자료들은 보통 일반 이제 분들은 안 보시죠. 안 보시고, 이거는 지금 좀 뭔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법 개정되면은 이런 거 참고하거나, 그런데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막 투기 지역이 어딘지도 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뭐 정말로 주택 구입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정도로 이미 다 스캔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설명드리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 방송을 했던 거예요. 저희 이제 다주택자 양도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걸 열어드렸냐면, 여기에 제가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5년은 이제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우리 원래 아까 4년 얘기하셨던 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 준공공 임대 사업자는 이제 기본이 7년이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7년이 아니라 이제 8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간이 좀 길게 양도를 그러니까 임대를 하셔야 돼요. 8년 이상? 네, 8년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5% 얘기해 드렸잖아요. 5% 정도 이제 하셔야 되고, 5% 이하로 제한, 그러니까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있는 건데, 단기주택 임대 사업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임대 사업자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공공 임대 사업자가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정부가 이제 이걸로 해야지 혜택을 좀 많이 줄게, 양도세, 이제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모든 이제 세금이 좀 비교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간략하지만. 그래서 보면은, 취득세 해서 아까 잠깐 오피스텔 얘기하셨지만, 이제 사업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임대사업자 낸다고 하면은 취득세 관련해서 혜택이 있어요.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몇 %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한다. 이제 이 얘기고, 여기도 아까 보시겠지만 2018년까지만 적용, 뭐 신규 분양만 적용, 공동주택, 오피스텔만 적용. 그래서 이거가 자기가 짓는 뭐 취득세 주택이 뭐 건물 감면 이런 뜻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뭐 공동주택 아파트 구입할 때 요 얘기예요. 분양을 받거나 자기가 짓는 거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면적도 뭐 60제곱미터 이하 면적,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소규모만 인정을 해주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배동 타워팰리스만한 뭐 이런 그런 큰 데 관련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제 양도세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 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택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 특별 공제를 이제 더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거는 혹시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릴게요. 네.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뭐 6년마다 2%, 6년 2%, 1년마다 2%씩 증가해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장기 특별 공제 이제 준공공이 이제 조금 더 세요. 여기가 8년이 50%, 10년이 70%. 뭐 10년 이상은 그러니까 10년은 뭐 17년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등록하면 뭐 100% 해주겠다. 양도세 그 장기 특별 공제는 뭐 감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길죠? 8년, 10년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정말 10년 이상, 뭐 8년 이상 임대를 할 그 계획이신 분이 사실 내려고 하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재산세도 감면이 이제 된다. 그리고 뭐 소득세도 30% 감면에 뭐 75% 감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부가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다 면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나온 거고, 뭐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해주겠다. 임대에 사용된 거는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밑에 있는 이제 건보료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4대 보험, 국민연금, 뭐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다 이제 산재야 물론 회사가 부담을 하지만 그걸 내고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사실 지역가입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로자신 분들은 직장가입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로소득이 없으시고 이렇게 뭐 임대사업이라든지 사업소득,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지역가입자는 이런 건물에 대한 어떤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여기 나오네요.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보유해도 사실 건보료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살아도 그 내 보증금, 그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이랑 뭐 전세 보증금이면 그 보증금에 관련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직장인 분들이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좀 곧 법이 좀 변경되어야 할 분이긴 한데, 직장인 분들이 이제 임대 사업을 이렇게 투잡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지금 주택이시지만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 임대 또는 상가 임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냥 상가 임대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소세 끝나고 나서, 종합소득세 끝나고 나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 소득에 비례해서. 그리고 아니시면 이제 이 재산 상태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고 임대료도 얼마 안 되는데 막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씩 막 부과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내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면은, 근로자는 그 4대 보험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근로자이시면서 부의 되게 높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다 라고 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면서 임대소득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험의 혜택이, 그러니까 그냥 임대사업자보다 건보료의 혜택이 좀 있어요. 혜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4대 보험으로 일단 그거 내시고, 그거에 픽스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지역인 경우 뭐 피부양 자격 상실, 뭐 재산 항목은 해당 금액만큼 가점이 없어지고 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 임대소득세 산정 기준 이제 해서 1주택자, 2주택자, 이제 3주택자가 이제 어떻게 임대소득이 매겨지는지, 그 2천만 원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뭐 비과세네, 2천만 원 초과는 종합소득세네,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19년도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기본 주택 이제 비과세였는데,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결국엔 세금을 또 매기겠다는 거예요. 비과세인데 이제 올리겠다. 이제 그건데, 여기 보시면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면 임대소득이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라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예, 비과세라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소득이, 그러니까 그 주택이 없으시고 보유하신 게 없으신데 뭐 오피스텔 뭐 주택 한 채만 보유를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임대소득이 2천이 나오건 3천이 나오건 비과세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인데, 보통 이런 거 고가 주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채만 보유하면 비과세다. 그게 다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9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준시가 9억 이상의 양도를, 주택을 하시는 분들 물론 있으시지만,
저는 좀 지방에서 또 이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9억 초과되는 아파트 양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서울은 뭐 있겠지만, 네. 그래서 보통 비과세 많이 받으셨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는 하는데 그건 이제 양도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주택자, 3주택자는 관계없이 2천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죠, 여태까지. 그게 분리과세,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지만 이제 14%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 아, 밑에도 있네요. 네, 14%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 이제 선택 가능하다. 내 세율이 6%다. 그러면 6%가 더 싸잖아요. 14%보다는. 그러면 6%로 하는 게 종합과세를 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내 세율, 종합과세 내 세율이 15%다. 그럼 분리과세로 14%로 끝내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선택하게 하겠다. 근데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선택 필요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다. 이제 뭐 그런 이제 표예요, 이게. 그 주택수 계산은 이제 부부합산. 아, 요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그 주택 관련해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과세를 따질 때는 각각 명의가 2분의 1씩이어도 2천만 원, 2천만 원 각각 해서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수 계산은 부부 합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 이름으로 주택 하나, 제 이름으로 주택 하나 있으면 제 남편이 명의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아니죠. 2주택자로 보는 거거든요. 부부는 주택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4년 얘기했던 게 이거 부분이에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4년 이상 임대를 하면 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 4년 이상 임대를 해라.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양도소득세 5년 얘기를 한 건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이제 임대 사업자로 하려면 5년 이상은 하셔야 이제 비과세 혜택에 이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비교했던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인해서 취득세도 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좀 지원을 해주고 뭐 재산세도 아까 보면 재산세도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세금을 양성화해서 좀 많이 이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예요. 그래서 좀 이번 이제 제가 그러면 좀 칠판에 가서 또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또 설명하다 말았는데, 근로자이신 분들이 임대소득 있고, 사업소득자. 이 사업은, 뭐 가게라든지 어떤 그런 걸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 3.3%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프리랜서 분들 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뭐 제조 식당 등 이렇게 아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소득. 이거는 이제 저희 본 수업 이제 개정세법 관련해서는 이제 마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에서는 오늘 그냥 이거는 제가 관련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건데, 근로소득 있고 임대소득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사업소득 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아니면 뭐 가게 운영하셔갖고 이런 사업소득이랑 임대소득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누가 더 세금 많이 내요, 뭐 적게 내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왠지 근로소득자 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내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업소득자 분들은 사업소득 그거잖아요. 왜 근로자 분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업자들은 뭐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비용도 많이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세금 별로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매출이 뭐 몇 억씩 되시는데 뭐 비용이 이렇게 있어서 세금 별로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직장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맞죠. 왜냐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어떤 세액공제,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거에만 혜택이 되고 내가 쓴 모든 비용이 어떤 그런 항목별로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 물론 연금저축공제는 사업소득자도 다 되지만 신용카드 세액공제, 뭐 보장성보험, 교육비 공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공제가 있어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많이 주자. 그래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자라는 게 원래 법의 취지라서 유리지갑인 대신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고 있죠. 근로자한테는 그 대신에 이제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별로 없어요. 사업에 관련해서는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업자들은 결론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게 이미 이 사업소득은 수입, 매출에서 비용 뺀 이제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총급여. 이 총급여에서 이제 근로 뭐 소득 공제, 이제 근로 이제 세 공제를 해서 그거에 나오는 이제 근로 소득 금액이 있어요. 경비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 이제 해서 이제 뭐 공제할 거 공제하고 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서 이제 세금을 뭐 환급받는다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환급받는 게 그거죠. 급여 받으실 때 다 세금 다 떼고 받으시잖아요. 네, 그거 돌려받는 개념이신 거죠. 그래서 좀 연봉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내시기도 하잖아요. 연말정산 때. 근데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환급 이번에 얼마 받을까? 내 돈 다시 받는 건데 뭔가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좋고.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이제 사업자분들은 이 비용이 사업에 썼다고 가정하에 원래는 이제 공제를 해줘서 이제 이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부과하고 이제 과세를 하는 건데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내 급여를. 여기는 왜 유리지갑이 아닌가? 매출은 드러나는데 사실 누락에 관련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비용은 내가 우리 집에 빨래비누를 산 건지 여기 업장에 갖다 놓으려고 빨래비누를 산 건지 애매하죠. 내가 산 빨래비누는 난 분명 가사에 쓴 거죠. 내가 그냥 한 거지만 그 빨래비누 신용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 들어가죠. 근데 원래 원칙은 사업은 내 가사 경비에 썼으면 여기 들어가면 원래 안 돼요. 근데 그거가 이렇게 정말 칼에 무 자르듯이 구분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오픈마인드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비용이 굉장히 이제 커질 위험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세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사실 근로자가 유리해요. 확실히 유리한데 그 공제되는 부분 그런 것도 많지만 누락될 여지가 없으니까 근로자분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거죠. 이제 불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린 다 과세되는 거. 우린 다 과세되는데 100% 다 과세되고 사업자분들은 뭔가 이제 조금 숨길 만한 뭐 아니면 누락될 만한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죠. 프리랜서 분들도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사업자 연말정산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프리랜서 분들도 이 경비 비용에 대해서 애매하죠. 내가 고객 그 접대용으로 커피를 마신 건지 내가 개인적으로 마신 건지 애매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과가 돼서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임대소를 왜 썼냐면 이제 근로자는 이것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이제 끝나는데 임대소득 하나 생겼다고 이제 종합소득세 5월 때 또 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해서. 사업소득자는 원래 5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임대소득 생겨서 그냥 합산해서 또 신고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많이 놓치세요, 생각보다. 임대소득 이거 그냥 주택이나 이런 것도 2천만 원 안 넘으면 신고 안 하면 되긴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원칙은 신고하고 비과세로 이제 하면 좋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시죠, 못 하시죠, 못 챙기시니까. 그래서 임대소득자들은 2번 신고를 해야 한다. 좀 그런 2번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소득자들은 원래 뭐 5월달에 신고하지만 임대소득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소득자분들은 여기서 쓴 비용과 임대소득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사실 거의 없죠. 건물을 하는데, 우리가 임대하는데 쓴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산세 뭐 낸 거,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낸 거랑, 그 다음에 정말 크게 사업하면 뭐 관리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경비를 둔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우리가 그냥 한 호수 사가지고 오피스텔 임대 주고 이러면 관리비 생길 여지 없잖아요. 뭐 건물 보수하자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이 그래서 뭐 저희가 소득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힘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주택자에서 이제 좀 제재를 하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개정세법과는 별외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고, 아까 건보로 잠깐 나와가지고, 사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저희 세법 분야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 기장세무 할 때 항상 그 대표님들이 저희 직원분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대보험을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거는 공단, 연금, 뭐 건강, 고용, 노동부 다 따로 있지만 기장은 이제 뗄래야 뗄 수는 없죠. 뗄래야 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일단 여기서 사대보험 다 띄죠. 그다음 연말정산 때 뭐 정산하고요. 그리고 임대소득 과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소세 내는데, 사업소득자들은 이거 내고 이거 다 합해서요, 종소세 신고할 때 보수총액을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내요. 연금이랑 건강. 물론 사대보험의 고용산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높게 잡히면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결손 나면은 안 내거든요, 또. 이거 그럼 또 다르죠? 다른 얘기죠, 또 이거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혜택이 사실 그렇게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임대소득이 있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혜택이 저런 표에서도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무리를 그러면 이제 할게요. 사실 오늘 조금 두서가 없었던 이유가, 제가 개정세법은 당연히 너무 많아요. 개정된 건 많은데, 좀 타겟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고, 그게 이제 주택이 일반적이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개정이 급하게 된 만큼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쉽게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뭐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은 좀 첫 수업이고 해서 제가 좀 긴장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제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너무 속상하거든요. 네, 너무 속상한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이게 아닌데 원래 연말정산 원래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부분에 좀 더 궁금한 게 많으시다 하면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하고, 뭐 연말정산을 뭐 3주로 미루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중에 같이 이거 좀 먼저 하고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연말정산하고 하던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아마 연말정산은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까 해요. 괜찮으시죠? 네. 좀 그래도 회사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 세금을 이게 공제를 받아서 저한테 세무사 이런 거 있는데 저한테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주 수업은 그러면 요거 조금 더 하고 연말정산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뭐 주택을 2주택자, 3주택자 아니신 분도 계실 테고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저희가 이런 지금 법이 이렇게 변했고 개정되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의 이전 뭐 다주택자들한테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법이 생겼고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제 기정사실 이전이 늘어났다 이제 커졌다. 그래서 주택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파느냐 마느냐 임대사업자를 내느냐 마느냐 예,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상속증여에 대해서 보통 상속증여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 양도도 그렇겠지만 상속증여는 궁금한 게 많으시기 때문에 뭐 주택도 뭐 양도하니까 세금 많이 나니까 에이 차라리 그럴 거면 증여하지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중과세가 지금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수주때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주택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생기고 좀 과징이 좀 생겼다. 예, 그리고 임대소득자분들 물론 플러스 뭐 근로자분들 그래서 건보료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사업소득자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건보료도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론은 임대사업자 낼 아니네. 임대사업자 내서 세금 좀 납부를 하면 혜택을 주니까 임대사업자 내라라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 보유만 하면은 이제 재산세, 보유세 부과하겠다고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다라는 거. 네, 그거는 확정된 건 없다라는 거.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택이 안 풀리면 이제 제2의 이제 대책으로 재산세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또 아마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진퇴양난이죠. 지금 팔면 또 양도세 부과되고 갖고 있자니 이제 재산세가 부담이 되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바로바로 하기에는. 네. 그래서 일단 정규 그 강의 수업은 오늘은 좀 첫 시간이긴 한데 조금 좀 제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좀 그래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러니까 이거 강의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